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예비 후보들 간의 첫 번째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선거용이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정치권 이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김연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민주당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를 살펴보면요. 박영선 후보는 21번 컴팩트 도시, 수직 정원 도시,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에 인공부지에 공공주택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서로 공약에 대한 비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회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봤습니다. 네. 우선은 애초 우려된 부분, 그러니까 친문 원조 친문 경쟁을 할 것이다 그게 이런 누구냐? 게 없었어요. 예. 그런 예. 거 없이 순수 정책 대결만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박영선 의원은 우선 이게 앵커 출신이라 그런지 전달력이 좋고 그리고 풍모나 이런 게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같은 여성이 보기에도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호 후보의 경우는 대변인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역시 말씀 하나하나가 실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였어요. 근데 과연 시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셨을까? 아니면 화면에 비치는 이미지, 예. 느낌 이런 걸 보셨을까? 저도 그 판단이 되게 궁금한 그런 토론회였는데 예. 어쨌든 두 분 다 자기 정책에 관한 이해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예. 정책과 이미지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자나 유권자들은 어떤 거에 더 토론회를 보면서 많이 마음이 움직이나요? 본래 예.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 늘 정책을 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런데 선거 이후에 보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거나 예. 아니면 이미지가 좋았던 게 더 작용하죠. 그래서 네. 유명한 게 그 링컨과 케네디, 예. 닉슨과 케네디 케네디.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때 닉슨은 굉장히 초췌한 모습으로 나오고 케네디는 카메라 보면서 계속 얘기하고. 예. 그래서 그게 점수를 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유권자들께서도 속마음과 여론조사 때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미 면에서는 좀 밋밋했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요. 실제로 예. 좀 아까 화면 연합뉴스 그 뉴스 보면 예. 그 박형준 후보와 이현주 후보 토론회 네네. 나왔잖아요. 박형준 후보는 어제 토론회에 가까운 태도였고 예. 이현주 후보는 내용은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만 재밌잖아요. 네. 일단 볼거리를 제공한 측면은 있었는데 어제 민주당 토론회는 내용은 충실했지만 그런 이현주 후보와 같은 쇼맨십 이런 건 없는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민주당 후보 간의 토론회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는 그 후보가 될 그 상대 후보가 될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셨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밋밋하기는 했지만 공약으로 나온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도 어떤 쪽의 공약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가 네. 또 그 공약의 현실성을 갖고 주의 깊게 봤습니다. 그 도시 전문가 아니십니까? 네, 근데 저는 어제 두 분의 공약을 보면서 이게 재보궐선거인가 아니면 무슨 대통령 선거인가 과연 이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또 대통령이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니까 좀 너무 큰 아젠다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요즘 코로나로 또 부동산 집값 문제로 삶이 팍팍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가슴에 와닿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더 현실과 또 국민들의 마음에 최근의 현안 문제에 대한 내용이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 이제 박영선 후보의 21분 컴팩트 시티 이제 본인이 도시지리학 전공하셨다고 본인의 전공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네. 그래서 저는 같은 전공자 입장에서는 전공자들만 알아듣는 얘기 같아요. 예. 과연 서울 시내에서 21분 동안에 출퇴근이 가능할까? 특히 서울은 서울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움직이는 도시인데 예. 저는 앞으로 서울시장은 서울만의 교통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해서 수도권 전체가 좀 원활하게 이동을 하고 또 주거 이동도 자유로운 좀 그런 큰 포용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글쎄 아직 서울시장 후보에게서 그런 모습들, 그런 정책 내용들은 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 더요. 지금 두 후보 중에 지지율은 박영선 후보가 많이 높잖아요. 토론회가 이제 몇 번 더 남아 있는데 토론회에서 우상호 후보가 어느 정도 지지율 격차를 줄일 만한 그런 계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지지율 격차는 줄일 수 있겠죠. 네. 그건 뭐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느냐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안 되죠. 그쵸. 여기서 저도 그래서 그렇게 둘 중에 한 질문드렸습니다. 명에게 엄청 미움받겠죠. 네, 네. 그래서 그건 지켜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한계인 거예요. 이게 경기지사 선거도 있고 인천지사 선거도 있고 서울시장 선거가 같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한 당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들이 공통 이제 교통 공약도 내놓고 예, 그러는데 예. 지금은 이제 재보궐 선거다 보니까 서울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1분 컴팩트 도시는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건 아니고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10분 도시 얘기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10분 도시는 예를 들면 출퇴근을 고려한 건 아니고 생활상의 편의, 그러니까 의료 그리고 문화공간 뭐 등등을 얘기한 거였거든요. 이런 식의 시도를 하는 도시는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예. 서울은 말씀하신 점이 핵심이에요. 서울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서울 시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출퇴근까지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야 되고 어제 두 후보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예. 박영선 후보는 싱가포르식의 토지 임대부 대책을 내놓아서 예. 평당 1,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 이런 대책. 그다음에 우상호 후보는 임대주택, 자가주택 등등 공공개발 방식으로 30만 호를 내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야당도 비슷한 공약이 나올 텐데 예. 이 시민들 입장에선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이 어떤 건지를 찾는 게임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후보들이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소위 토지 임대부라든지 공공개발에 뭐 임대주택이나 자가주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예. 되게 30, 40대예요. 이게 나의 문제고 30, 40대는 되게 고학력 엘리트층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누가 더 현실적이며 그리고 촘촘한 계획을 가진 대책을 내놓느냐를 꼼꼼히 따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조금 섬세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또 열릴 것으로 기대가 됐다가 무산이 됐던 토론이 안철수 대표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의 첫 TV 토론이었는데 결국엔 이제 무산이 됐다가 첫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입장차를 좁히기가 좀 어려워 보였는데 결국에 좀 합의를 한 배경은 어디서 좀 찾으십니까? 저는 이제 민심에 결국은 두 후보가 조금씩 양보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사실은 뭐 여권 후보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지만 제일 국민들의 지금 관심은 야권의 후보가 단일화될 것이냐, 누구로 단일화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의 내부 경선과 또 제3지대의 금태섭 전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이런 토론이나 또는 공약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두 분은 거대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래도 대표 간의 이런 토론이나 또는 공약 경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 국민들이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 아무래도 두 분은 거대 정당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이제 TV 토론을 뭐 하겠다라고 제안을 받으셨을 때 국민의 굉장히 기대감이 높았는데요. 기대감에 좀 찬물을 끼얹듯이 그 일정이 조정되지 않고 불발되는 듯한 느낌이 보이면서 예. 저는 두 분 다 좀 국민의 차가운 시선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 그런 여론에 못 이겨서 두 분이 이제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1차 토론은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사실 또 당장 2차 토론 일정도 잡지를 못한 상황이라서 여당 입장에서도 이제 야권의 단일화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기 때문에 제3지대 단일화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미 이 제3지대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고 금태섭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 협상을 하는 순간 국민의힘에는 엄청 힘이 실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리그가 아니고 이 제3지대 후보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 이미 얻을 것 얻으셔서 크게 관심이 없으실 거다. 일단 이런 생각. 그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그 언론 보도 보시면 안철수 후보가 주말마다 그 예비 모의 토론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보도가 나요. 예. 근데 그런 전략은 사실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확성사시켜야 그러게요. 이 시너지가 높아지는데 너무 솔직하게 토론 포비아가 있다는 걸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소위 연립정부론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안철수 대표가 주장한 연립정부론을 받아들인 건 아마도 립서비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는 연립정부 안 내세우면 집권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 왜냐하면 초민의 정당이고 인재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인재풀이 아니면 서울시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내가 국민의힘과 같이 할 테니까 나를 좀 믿어주세요. 시민들께. 네. 그래서 연립정부론이거든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무소속 후보는 나중에 가면 사실 표도 얻기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의 두 후보, 이제 오신환 오세훈 후보. 예. 오신환 후보. 오신환 후보도 있죠. 물론. 예. 예. 후보들이 다 받았어요. 근데 그 부분 이제 립 서비스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과정에서 금태섭 후보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김종인 위원장이 대통령이 되시면 혹시 금태섭 후보는 법무부 장관 될 거다 이렇게 제가 감히 예언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의힘의 주가를 높여주는 좋은 전략을 금태섭 후보가 제시한 거였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에는요.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거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단일화는 숙명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일단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제 말을 들어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토론회에 대해서 금태섭 후보와 그 약간의 신경전이 있던 거에 대해서 국민의 질문에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정치인이다. 이거는 바로 안철수 대표를 약간 그 비판한 거 아닌가라고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왜 이런 언급까지 하셨을까요? 근데 그건 꼭 안철수 대표를 비난했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이 평소에 비대위 내부회의 하실 때도 예. 그 정치인의 어떤 역량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정치인의 역량에 토론을 써준 원고만 읽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해서 말을 할 수 있는 후보가 기본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커트라인에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의 토론 불발이 약간 걸려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기자들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비대위 끝나고 나와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백불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제 기자들이 나온 질문에 그렇게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뭐 지도자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주변에서 만들어준 원고만 갖고 배우처럼 잘 읽으면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읽었지만 예. 이제는 그게 너무나 이렇게 딱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도자들이 공부해야 되고요. 고민해야 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또 주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만든 조금 이렇게 익은 공약이 나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저는 큰 트렌드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어떤 그런 기준 제시 그거에 대한 안철수 대표에 대한 일침은 저는 뭐 특정 개인이라기보다는 우리 앞으로 정치가 나가야 될 방향 제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최민희 전 의원께서 언급했던 연정 부분 있잖아요. 연립정부, 그러니까 지방 연립정부겠죠.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나경원 후보가 바로 좋다 이렇게 흔쾌히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 것인가, 네.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이제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님도 립서비스라고 얘기를 하셨죠.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정치적인 언어를 저희가 실행으로 가져가게 되면 생각보다 되게 복잡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재난지원금 갖고도 그렇죠. 예. 뭐 말로야 뭐 무수히 퍼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 집행을 들어가려다 보니까 예산의 문제, 뭐 범위의 문제, 대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임박해서 연대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을 립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민들이 야권이 단일화돼서 뭔가 지금 이 거대 여당 좀 뭔가 심판해야 되는 여당에 대해서 좀 대항마가 돼줬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이 굉장히 절실하고 그 염원의 정치인들이 호응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짜리 시장입니다. 네. 1년짜리 시장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나. 한편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국민들에게 어떻게 자기네들이 내뱉은 말에 대해서 대답을 했고 그것을 정책으로 보여줄 거냐라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국민들의 염원을 좀 받은 그런 정치적인 행위였다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야 후보들 사이에서 벌어진 공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우상호 후보를 향해서 범죄 피해자가 롤모델이라고 한 우상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고 또 우상호 후보는 나는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지는 않았다 적어도 이렇게 이제 공방이 오갔거든요. 이런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이거 안철수 대표가 토론 1차 토론이 불발됐을 때 정치적 궁지에 몰리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빠져나오려고 이제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고 총을 쏘는 거죠. 근데 저 부분은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분이 안철수 후보이기 때문에 저런 말을 꺼낼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를 요새 막 변신도 꽤 하고 이러는데 별로 좋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박원순 시장은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분이 아니잖아요. 돌아가신 거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분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누구든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상호 후보는 그냥 뭐 본인을 공격하니까 안철수 대표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짚은 것이죠. 근데 차마 어떻게 당신이 박원순 시장에게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희들이야 뭐 좀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박원순 시장을 추켜 세우다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후보의 입장에서 못하니까 이제 이 당 저 당 옮겨 다닌 건 사실이니까 그냥 그 얘기로 공격을 하고 맞받은 건데 이 또한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장면은 전체적으로는 뭐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토론회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우문에 대한 그냥 일상적인 응답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우문평답 같은. 네, 평답.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만든 것 같아요. 예. 우문평답. 어떻게 보세요? 그 우상호 후보가 지금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박원순 전 시장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보다 정책을 계승하는 거다. 전체 인생의 전체가 아니고 정책을 계승하는 거다. 이렇게는 정정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그 글이 발표되고 나서 박원순 시장의 이제 피해자가 올린 글을 한번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많은 국민들 보셨겠지만 첫 말이 누군가에 대한 공감이 누군가에 대한 대해서는 폭력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급한 게 시장의 속옷을 정리하고 명절 때 시장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시키게 하는 이런 정책까지 계승하겠느냐. 물론 그게 정책은 아니지요. 정책은 아니지만 저는 그런 피해자의 어떤 눈물 어린 호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박원순 시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장 또 정치인에게 있어서 공과 관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시장을 배출한 민주당 입장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면서 그 성폭력에 대한 진실이 지금 규명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피해자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라는 그런 공감보다는 지금 가해자에 대한 뭐 유명을 달리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폄하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좀 감싸주시기가 먼저 나오다 보니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박원순 시장의 지지자가 아닌 입장에서 보면 좀 저건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이 아까 이제 1년짜리 시장인데 네. 왜 1년짜리 재보궐선거가 나왔느냐라는 원인 제공해 보면 예. 뭐 박원순 시장의 어떤 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의 죽음이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여당 후보자들께서 여당의 입장과는 좀 다르게 후보자니까 특히 서울시장 이 재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인정을 하는 폭넓은 그런 마음 자세가 오히려 더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고
또 피해자에게도 이제 이런 피해, 2차, 3차 피해로부터 조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정치를 좀 떠나 인간 대 인간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좀 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의가 있으면서 그 겸사겸사 조사를 해봤는데 주제는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입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면 박영선 후보가 32.2%, 안철수 후보가 2등으로 23.3%, 3위 나경원 16.5%, 우상호, 오세훈 등등 이렇게 나왔는데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1%거든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 6.2% 넘어서면 오차 밖의 수준인데 박영선 후보가 1위예요. 예,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는 이렇게도 언급했더라고요. 그 토론 보니까 후보로 나오고 나서 민주당과 그 민주당 후보의 지지도가 좀 오른다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박영선 효과라는 보도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단지 박영선 효과인지 아니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실 되게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그리고 백신과 관련해서도 예. 그 시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확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떨어지면서 그게 서울시장 재보궐에도 반영이 됐었는데 이후에 코로나19 대응이 다시 안정적 궤도로 올라가고 백신 수급도 이제 구체적으로 일정이 밝혀지면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동시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고 예. 그리고 박영선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고 이게 다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면 이 상황이 고착될 것이냐? 뭐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의 흐름이 확 바뀌지는 않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건 그냥 만약인데 그 민주당은 사실 박영선 후보가 되거나 우상호 후보가 돼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상대 경쟁력과 비교했을 때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혹은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 리스크가 이게 리스키한 거거든요. 네. 단일화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단일화가 그 아름다운 단일화, 감동을 주는 단일화여야 되는 게 나경원 후보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아름다운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뭐 제3지대에서 삐걱거리기 때문에 지금은 성사가 목표가 되는 시점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 토론에 그냥 전격적으로 응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좋다. 내가 토론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예. 내 모습을 솔직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시너지가 확 났을 텐데 초반부터 삐걱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국민의힘도 나경원 후보나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돼도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하듯이 예. 민주당 쪽도 박영선 후보로 되면 뭐 많이 이기고 우상호 후보로 돼도 이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사실 저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죠. 단일화 되고 나서 봐야 이제 예. 진짜 승패가 갈라지는 예. 그런 것이고 저 여론조사로는 뭐 박영선 후보는 뭐 그 1위를 굳히는 전략을 쓸 테고 네. 우상호 후보는 마치 안철수 박원순 그때 벌어졌던 5% 후보를 45% 후보가 손들어줘서 박원순 시장이 이기는 그것을 정치인이라는 건 늘 자기 유리한 조건,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네. 우상호 후보는 그런 안철수, 박원순 모델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 말씀하신- 여론조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니까요. 물론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 조사는 향후 야권 후보 단일화나 민주당 후보 확정 등을 전제하지 않고 현재 시점에서 출마하는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도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자구도에선 박영선 후보가 앞서고 있잖아요, 많이. 그리고 2위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의원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일 야당으로서 네. 뭐 국민들에게 아직 신임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저는 여론조사를 보면서 처음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이제 언급됐을 때부터 사실은 이제 1위 간의 후보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이 뭐 변덕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이런 그 지금 현재의 여론조사가 사실은 국민들이 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지도 조사 아니면 선호도 조사 이런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투표에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다른 구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처음 얘기됐을 때 여당 심판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뭔가 야당에서 후보가 나왔을 때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이제 절반이 넘어서 훨씬 지금 야당의 힘이 실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게 여당이 아닌 야당을 찍어주고 싶은데 인물이 누구냐라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정치계의 국민들은 묻고 계신 거고요. 예, 예. 그거에 화답하는 게 아마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런 흐름들이 야권에서 후보들을 어떻게 단일화되는 과정이냐에 따라서 아까 뭐 아름다운 양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뭐 그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민들의 힘이 전폭적으로 실릴 거라고 생각하고 네. 만약에 이제 야당에서 후보를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오히려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표 방지 차원에서 그냥 여당의 후보로 가서 현상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투표 행위도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제 지금 뭐 한 50여일 남은 이 기간이 저는 이 후보들 간에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오고 확고하게 하느냐의 어떤 첨예한 경쟁의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장 이야기에서요.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국민의힘 경선 주자 4명이 TV 토론을 벌였는데 일단 이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일단 4명의 후보들이 뭐 아주 치열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공약 얘기도 하시고. 아까 네. 똑같은데 1년짜리 시장인데 부산도 역시 4년, 5년 얘기를 하고. 재선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재선을 전제로 한 이렇게 네. 토론 같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뭐 기성 정치를 하셨던 분들부터 좀 새로운 신인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소개돼서 저는 뭐 부산 시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흡족했을 거다. 또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후보가 저렇게 많을 경우에 국민들이 골고루 관심을 가져주시느냐 사실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런 그 토론이 대중방송,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통하지 않고 송출되었을 때 얼마나 시청률이 나왔을까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네. 보고 있고요. 결국 부산도 지금 이제 여당의 후보와 또 국민의힘의 단일 후보가 이제 결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두 후보 간의 어떤 실질적인 대결이 이루어져 있을 때 오히려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러나 어쨌든 지금 내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좀 장래 비전과 같고 또는 어젠다 제시와 같은 수준의 공약이 좀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논의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정책 이슈들이 논의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앞서 해당 토론에 있어서 잠시 좀 평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정책 검증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 토론 방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토론하고 즉시 점수를 매겨서 예. 순위 발표를 하는 건 이게 약간 잔인한 방식이긴 하지만 주목도가 높아요. 네. 그래서 저는 용기 있는 방식을 택했다 해서 이건 점수를 높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토론 내부를 왈가왈부할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이 토론의 내용이. 예. 그 오히려 1, 2위 후보는 엉뚱한 걸로 이제 토론하시고 3, 4위 하시는 후보들이 정책 검증을 해서 이게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보통. 그런데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MB 국정원에서 국회의원 사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당내 경선에 후보를 공격하는 용으로 끌고 들어오는 건 이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이현주 후보 보니까 그 박형준 후보가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그때 대통령도 아니었고 얼마나 책임져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끌고 들어와서 당신 때문에 왜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빠지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라 저는 정치도 습관인데 저분은 민주당에 있을 때도 늘 당 그 보수 언론의 프레임을 민주당으로 끌고 들어와서 지도부를 공격했어요. 습관적으로. 예. 안철수 대표하고 일할 때는 또 그러더니 아니 부산시장 선거에서 넘지 말아야 될 금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어느 당이든 그 상대방이 공격하는 내용을 당내로 가져와서 내부 흔들기. 예. 이건 정말 보기 싫은 토론이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40초씩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민주당은 3월에 지급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는데 국민의힘이 표를 돈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전에 그러신 거고요.
이렇게 두텁게 선별 지급하는 부분은 김종인 위원장도 그건 뭐 언제 해도 좋다고 하신 거라 이 부분은 별로 논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3월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가 그러니까 되는 이제 겁니까? 어쨌든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 갖고 논란이 있었을 때 예. 시기를 정할 때는 좀 문제지만 저는 지금 필요하신 분들에게 선별적으로 빨리 지급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제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국채를 발행해야 된 그런 재원 필요성이 조달 방안이군요. 제기되면서 예. 이게 국채 발행이 빠를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이 긴급 명령을 통해서 재정을 긴급 조정을 해서 좀 네. 불필요한 부분에 재정을 좀 덜 쓰고 여기에 재정을 좀 모아서 빨리 지급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게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계속 지적하시고 제안하시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현아 두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